여러분 안녕하세요. 4.10 총선 스브스 입중계 여의도 골드러시 오브 총선 특집 스토브리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저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대한민국 정치 프로 제일 유명한 게 두 개 있습니다. 라디오는 SBS 러브 FM 김태현의 정치쇼, 그리고 유튜브는 어디라고요? 스토브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콜라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연해 주실 두 분이 계신데, 이 스토브리그의 기둥이자 또 김태현의 정치쇼의 기둥인 윤태곤 실장, 그리고 박성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다영 아나운서 소개 네, 안 전 하나요? 소개 안 해주시나요? 아니, 본인이 하실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두 해주세요. 분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름표는 왜 달고 계세요? 얼굴이 더 이름 유명해지죠. 얼굴이 이름 헷갈릴까 안. 봐. 네. 그럼 남자 저희- 여자 성별을 헷갈릴까 봐 제가 특별히.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름표를 달았고요. 우리 두 분의 기둥이신 박성민 대표하고 윤태곤 실장은 워낙부터 스토브리그 오래 하셨으니까 이름표가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죠. 네, 예. 그 정유미 앵커는 개표 방송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같이 할 거거든요. 밤에. 그래요? 조금 전에 이게 전화로 이렇게 메시지가 와가지고 아나운서 옆에 있으니까 좋냐? 뭐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정유미 아나운서 우리 네. 특별히 또 좀 더 친하게 하지 않기로 네. 하고 하죠. 네. 어저께 방송 봤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구나. 오늘도 알겠습니다. 즐겁게 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토브리그를 계속해서 봐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총선 특집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질문을 가감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골드러시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스브스 프리미엄 스토브리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에 하듯이 정치쇼에서 하듯이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궁금한 거 시청자의 기준이 아니고 제 기준으로 제가 궁금한 거. 저희가 궁금한 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방송 알겠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에서. 자,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하단에 보면 숫자가 나갑니다. 전국 53.1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사전 투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현재 실시간 투표를 합친 지금 현재 총 투표율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53.1%거든요. 어떻습니까? 저 정도 투표율이면은 예년에 비해서 높은 거예요? 아니면은 낮은 거예요? 비슷합니까? 4년 전에 그러니까 1시에 합산이 되거든요. 사전 예. 투표율이 그때 53%였어요. 비슷하네. 그러니까 엇비슷한 똑같네요. 거. 예, 엇비슷한 건데 예. 사실은 31.28로 그 4년 전보다 4.6%가 올라가지 올랐잖아요, 않습니까? 사전 투표가. 그 사전 투표가 올라왔는데 이제 합산된 요 시점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후에 네. 5시간 동안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일관된 여론조사 흐름은 뭐였냐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이번에 투표 의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20대, 30대가 굉장히 좀 낮았어요. 일관되게.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찍은 아무래도 좀 고령층들이 좀 많이 할 거고 젊은 사람들이 오해할 텐데 그러면 민주당이 기대했던 70%를 넘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4년 전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보다 조금 낮은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 며칠 동안 막 언론에서 되게 질문이 많이 받았어요. 이게 사전투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근데 경향적으로 높아져 왔고 그러니까 10년 됐거든요. 사전투표가. 네. 계속 높아져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한 33까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제 생각보다는 약간 낮고 그럼 본투표는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할 것 같다 지난번하고 그리고 뭐 또 사전투표는 뭐 호남이 많이 하고 대구는 작게 했던데 그것도 원래 그래요. 원래 트렌드가 원래? 호남이 사전투표가 높고 좀 TK 지역이 낮은데 그러니까 오늘 본투표로 보면은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TK 지역하고 충북 지역 이런 쪽이 호남 쪽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삼모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3개냐 저녁에 4개냐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유리해요? 투표율 한 65%에서 끊어진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는 사실상 본 투표 3일 있는 개념을 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보다는 총 투표율이 중요하고 당연히 총 그렇죠. 투표율보다는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하나만한 얘기 같지만 이게 왜 세대별 중요하냐면 투표율. 지금 우리가 그 60대 이상, 70대 이상은 투표량이 90% 넘게 계속 응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대가 이번에 지금 부동층으로 무당층으로 꾸준히 한 40%대를 유지를 했고 투표 의향도 한 50%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투표율과 관련돼서는 4년 전하고 비슷하다. 이러면 조금 더 그 막판에 보수가 좀 결집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비슷하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좀 해주셨는데 댓글에 십장생님이 퍼센트는 비슷해도 투표한 사람 인구 자체는 많아진 거 아니냐. 투표 가능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이런 그럴 수 말씀 있죠. 해주셨거든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 무슨 모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래가 호리비룡. 점점 호리비룡 줄어들고 모양? 위가 네. 느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비중 자체가 줄어드니까 저 말씀은 맞는 거죠. 근데 그럼 저게 뭐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거는 뭐 별로 똑같이 올라가는 큰 거니까. 의미는 없다. 근데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 20대세요? 20대 이고 싶은 30대 초반입니다. 그런 거 모르십니까? 혹시 댁은 몇 대십니까? 아니, 저 투표권이 없으신 줄 알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네. 근데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 30대 초반까지 지난 대선 때는 다른 연령대보다는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전 선거보다는 좀 높아졌어요. 다른 연령보다는 낮았는데 이전 선거보다는 20대, 30대 초반이 높아졌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남성표는 국민의힘으로 좀 돌리고 여성표는 사실은 별로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없다가 막판에 이제 박지현 그 비대위원장 그 불꽃 불꽃 추적단. 예, 불꽃 추적단 그분이 가세하면서 정말 그 여성표가 쫙 쏠리는 게 보였거든요. 며칠 네. 동안은.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 세력이 빠졌고 네. 지금 민주당은 뭐 그 김준혁 뭐 이런 분들 말 때문에 그러니까 20대 남녀가 다 별로 마음 줄 곳 없는 중도층이 돼버린 거죠. 그 원래 20, 30대 투표는 늘 낮았었는데 네. 그 탄핵 이후에 그 촛불의 주역이 자기들이고 탄핵의 주역이 자기들이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던 그 선거 2017년 5월 9일 선거 그 선거에 20, 30대 투표율이 70%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때 높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유지됐는데 이번에 좀 다시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6시에 개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제 개표 상황이 속속 보도가 되면은 결과를 아시겠지만 한 6시간 남았습니다. 5시간 남았군요. 이 결과를 좀 예측도 해보고 분석도 해봐야 될 건데 네. 우리 선거 볼 때요.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물은 저희가 한 중요한 인물 5명 뽑아왔으니까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구도나 이슈 측면에서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좀 부탁드리죠. 박 대표부터. 예, 구도는 역시 그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20% 이상 차이 나면 예.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누르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됐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 조금 이제 대체를 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그 대통령이 그 이종섭 대사를 임명하고 그다음에 의대증원 담화에서 대통령이 계속 보이는 것 때문에 심판론이 작동했고 중간에 또 조국 혁신당이 등장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소환되고 이래서 이번 선거 아직 우리 결과를 알 수가 없지만 대체적인 관측은 양당의 뭐 분석가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승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투표율이 55% 밑으로 떨어지는 그 뭐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는데 그 정도로 낮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이기긴 어려운 선거로 보이고 네. 그래서 이 구도에서는 그 정권 심판론이 지배하는 가운데 투표율과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격차가 얼마나 달라질 거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속바로 말씀드릴게요. 총선 투표율 오후 1시 현재 53.1%고요. 직전 21대 총선보다 같은 시간대에 3.4% 높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21대 총선은 49.7%였는데 같은 시간 이번 22대 총선 투표율 현재 53.1%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지역별 투표는 예. 이게 보여요. 현재 1시는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게 사전 투표 많이 한 데가 아직은 높고 사전 투표 덜 한 데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서울의 구별 투표를 보면 재밌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요? 격전지가 확실히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러니까 야, 동작, 뭐야? 뭐 도봉, 뭐 예. 이런 데들이 높아지고 예. 그리고 뭐 금광구라고 하죠. 예. 예. 금천 관악구로나 강남이나 그러니까 네. 여야가 우세한 곳 할 건 없이 어. 그냥 뭐 여기는 뭐 누구 아니야? 라고 하는 데들은 낮고 그리고 네. 지역별로도 보면은 오, 재밌네. 충북 높아요. 예, 예를 충북이 들어서 지금 접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도봉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도봉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격전지로 뽑았어요. 도봉 갑을 다. 네. 뭐 여론조사 보도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거기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의 정권 심판은 그게 뭉친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에 해볼 수 있어. 잘하면 이길 수 있어라는 이 국민의힘 그거는 동네 그거의 집결이에요. 분위기가 네. 오르면요 사실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오. 네가 해, 나도 해. 그런 그런 거? 식으로 지금 인천도 아마 네. 제가 좀 전에 보기로는 인천 전 지역 중에 계양을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계양을이? 음. 야, 이게 재밌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투표율은 정권 심판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이 굉장히 강했던 구도니까 네. 그 투표장에 나와서 그걸 이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거고 뭐 국민의힘은 막판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양당도 국민의힘이 뭐 승리할 가능성보다는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일치하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 예. 그리고 다만 어느 정도씩 어느 정도의 격차가 나느냐에 따라서 정책 의미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으로는 추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좀 어려웠던 데도 경합지로 붙었다. 한 위원장은 뭐 골든크로스 네. 서울에서 그럼 이제 몇 개 국민의힘 일어났어.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 기준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한 5% 차인데 막 따라갔어요. 근데 1% 차이까지밖에 못 따라가면은 그냥 지는 거고. 그렇지. 그 깔딱고개를 넘으면은 역전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총선 투표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지점 때문인 거예요. 그게 원래 선거도 마지막 1%가 어렵고 이게 시험도 1점 아, 그렇죠. 한 문제 커트라인을 딱 이렇게. 네, 고기가 커트라인에서 넘느냐 마느냐 요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 방어선을 네. 이게 지키느냐, 예. 아니 뺏기느냐 그 차이인 거고요. 오, 알겠습니다. 자 구도는 그렇다 치고 근데 원래 총선 때나 대선 때나 뭐 이슈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2010년대 초반에 무상급식 이슈 있었고 지방선거 때. 근데 지금 총선 때는 뭐 특별한 이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잘 보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무쟁점 선거다 뭐 그런 오. 말을 언론에다가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데 근데 싸우는 거 자세히 보면은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라는 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자, 이슈 있죠. 있기는 의대 증원 문제가 이슈죠. 예. 근데 야당이 여기다가 참전 뭐, 안 했구나. 뭐 2,000은 안 되고 2,500이고 아니면 1,500이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음. 잘 해결해라. 어.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잖아요. 자, 국회 이제 세종 이전 예. 야심차게 발표했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러네. 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음. 두 가지 이유인데 뭐 좀 앞서가고 있다는 측에서는 일부러 쟁점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한국 정치권에 이게 실력이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제 생각에는 이 사회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게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데 시대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네, 맞아요. 거를 많이 물어들 보는데 뭐 그런 게 잘 안 보였던 선거고 의미를 좀 부여하기 어렵고 그래서 양대 극단적 진영 싸움 속에서 패권 전쟁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찾아오는데 보수 쪽에서 보면 정말 우리 윤태곤 시장 늘 말씀하시지만 아주 그 좋은 가장 아픈 해초리였다면 이번에 또 조국 장관 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그 심판하는데 아주 그 아픈 해초리 뭐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거 외에 지금 뭐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이 쟁점이 잘 안 된 선거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슈가 쟁점화가 되지 못하고 이슈는 안 보이고 구도만 보이는 그런 선거가 되는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쯤 해서 이제 커피 쿠폰을 드릴 수 있는 문제를 드릴 텐데요. 자, 오늘입니다. 4월 10일 기준 스토브리그 방송이 오늘로 몇 회를 맞았을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 제가 모릅니다. 제가 몰라서 저는 앞자리가 6인 것 같긴 한데 앞자리 아니 6. 제가 이거를 보려고 그랬는데 보통 요 앞에 그 써주거든요. 네. 오늘은 없어 표지가. 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려고 우리한테 안 알려준 것 같아요. 6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넘으셨어요? 1년 넘었지. 6은 넘었어요. 1년 넘으면 5는 그러면 넘은 이제- 거네. 아, 6은 넘었죠. 5는 넘었어요. 넘고 육까지는 6이 제가 됐나 안 확인했어요. 됐나 그게 뭐 아마 요쯤에서? 작년 2월부터 우리가 한 것 같으니까 힌트를 드리면 하여튼 저도 60까지는 봤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네. 6자는 넘었어요. 1년 넘었고. 큰 6에서 힌트가 됐을 것 앞쪽이에요. 같습니다. 앞쪽. 65는 안될것 같아요. 뭐야 그럼 답 나왔잖아 지금. 6하고 65 사이가 얼마나 네. 많은데요. 답이 나와요. 1,
1, 2, 3, 4 4개 중에 하나네. 아이 네. 사지 선다면 뭐 어. 거의 뭐 투표율에 육박하는 네. 횟수네요. 드라마 네. 스토브리그는 아마 20회까지 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자, 네. 오늘 4월 10일 기준 스토브리그 방송 횟수가 얼마나 지금 됐는지 이 방송까지 포함한 거죠. 네, 정규만 오늘입니다. 오늘 이거. 오늘만. 네. 오늘 기준으로 방송 횟수 오늘이 몇 회 차인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스브스 프리미엄 스토브리그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전혀 원고에 제가 답이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질근질하네. 정말 죄송합니다. 근질근질. 패널인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방송 시작할 적에 네. 여기 방송국들한테 물어봤어요. 흔히 말하는 조기 종영이라는 기준이 뭐냐, 어느 정도를 넘기면 그런 걸 그래도 걱정을 조기 다 하죠. 종영은 아니냐 네. 하니까 3개월 넘기면은 그래도 조기 종영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오. 네, 3개월 넘게. 아니 진짜 이거 윤태군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윤태군 장이 이 얘기 처음 제안했을 때 그걸 왜 하냐. 그 정말? 제가 네. 우리 윤태훈 장하고 저 친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패널로 나가는 방송을 누가 보겠냐. 그건 볼 사람이 없다. 그 SBS한테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하지 말자. 네. 근데 하여튼 1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민폐 끼칠 뻔해도 정유미 앵커의 개인기를 끌어갔다. 뭐 이렇게 그럼요. 해석하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정유미 기자. 자, 이제 저 구도 이슈 인물 중에서 인물로 볼 건데 사실은 그 인물이란 게요. 원래 이제 개별 지역구에 나와 있는 후보들 매치업 살펴보고 요렇게 인물 경쟁을 하는 네. 건데 오늘은 저희가 253개 지역구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번 총선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하나씩만 뜯어보도록 하죠. 이게 사람 얘기가 재밌거든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그동안 스토브리그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오디세우스 혹은 주몽에 많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했습니다.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 이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오디세우스든 주몽이든 이제 고난을 겪은 인물인데 오디세우스 서사는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기가 왕좌를 돌아오니까 막 나쁜 놈들이 자기 아내랑 이제 아들을 핍박하면서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탁 해버리고 왕자리 찾는다고. 주몽 서사는 아시잖습니까? 부여의 이제 뭐 사실은 왕자는 아니죠. 어디서 데리고 온 네. 이제 뭐 아들도 아닌 데리고 온 아이인데 거기도 핍박받으니까 나가서 고구려라는 큰 왕국을 새로운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갈등 겪고 대통령 충돌했을 때 이제 나간다 만다 이야기했을 때 그럼 나갔을 때 돌아와서 내가 여기를 바로 잡겠다인지 새로운 나의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인지 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몽의 주몽에, 길을 네, 걷고 있는 가까워졌죠. 거죠. 네. 잠깐. 근데 주먹이도 오디세이도 왕이네? 아니 왕자. 그러니까 왕 돼가지고 주몽은 성공하는 왕자, 거잖아요. 왕자지. 주몽은 아까 어쨌든 주몽이 고구려 만들어가지고 막 고구려 막 네. 관계토대가 나오고 막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길을 걷느냐고 네. 길을 걷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아, 일단 그래요? 주몽의 길이냐 아, 오디세우스 길이냐 길이냐. 네. 결론보다는. 길은 주몽의 길은 가는데 주몽 나오고 뭐 유리양 나오고 관계토대양 장수왕 가는 요 고구려냐? 진짜 아니면 그냥 주몽에서 끝나는 그런 것만 그렇죠. 남은 거구나. 예. 예. 박성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 글쎄 이준석 대표가 이 방송 특별히 봐요? 자주 나와서 네. 처음에 1회 방송에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1회 방송 첫 회에 나왔고 예. 그다음에 뭐 또 여러 번 예. 뭐 10회 때 나왔는지 20회 때 나온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걸 보면 화성은이 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한 걸로 보면 좀 붙긴 붙은 것 같아요. 천하람 그 선대위원장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뭐 아예 딱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거 보면 상당히 접전인 거는 같고 여기서 만일에 승리한다면 네. 일약 정말 대권 주자로 올라설 수 있고 본인이 말한 대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파하는 그 승리가 자기와 조국의 국회의원 당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 결과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양당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 아주 박빙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큰 차이는 네. 아니고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상당한 정책 자산을 얻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방송에서 제가 조금 이야기했는데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말하자면 운동장을 넓게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더 윤석열 공격을 잘할 거야
좀 좁은데 옹기종기 모여 있는 셈이잖아요. 가운데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개혁신당이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은 돼 있다.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문제죠. 아니 근데 지금 화성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화성을 해서 이준석 대표 막 추격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 거의 개인기잖아요. 전국적인 인지도. 그것도 그다음에 상대인 한정민 후보는 신인. 개인기 공영훈 플러스 후보도 그 공영훈 후보의 예, 신인데 도움이죠. 도움. 네, 네, 어시스트가 있었습니다. 골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기로 거기까지 간 건데 이준석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은 애초에 창당할 때보다 지금 사실 당세나 뭐 전망은 그리 밝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양당이 굉장히 그 극단적인 진영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지대 공간이 많지가 않았죠, 애초에.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스토브리그에서 우리 윤태곤 실장하고 좀 그 이준석 대표를 두고 결례차가 좀 있었는데 저는 안 나가야 된다는 견해가 좀 있었고 예. 이게 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준석 대표가 나가기 전이죠. 12월 달에 나가기 전에 그 전국에서 국민의힘의 최선은 뭐냐? 이준석 대표가 당에 남고 혁신도 하는 거고. 예. 뭐 차선은 이준석 대표는 나가지만 국민의힘이 혁신하는 거고. 아하. 차악은 이준석 대표가 안 나가는데 혁신은 별로 없는 거고. 네. 최악은 나갔는데 혁신도 없는 거. 근데 사실상 그 뒤에 그 공천을 보면 최악으로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승리하고 지방선거 승리했는데 그 뒤에 이준석이 나가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가면서 20, 30대 그 세대 포위론 이게 이제 좀 무너졌고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 선거연합이 무너질 뻔한 걸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방파제 역할을 했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된 거죠. 결국 이제 축이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갔을 때 뭐 참 좀 좋았지 국민의힘이 한동훈 효과도 있고 근데 대통령 등장하면서 이게 확 빠지고 그리고 그때 그러면 그게 다시 이제 이준석의 찬스가 될 수 있었는데 윤석열 하면 윤석열 각을 제일 세운 사람은 이준석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대표 선수에. 근데 조국 등장하면서 또 그 대표 윤석열 반대편에 있는 대표 선수의 이미지도 뺏겨버리고 근데 그 공영훈 후보의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확실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걸 파고드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공영훈 후보의 어시스트가 있긴 했는데 과연 이준석 후보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면 아이고 내일 아침에 전화통 불나겠다 여러 인터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섭외를 했습니다. 벌써 나오겠다. 이기든 결과는 알았어요. 모르겠지만 이기든 지든 나오는 아니요. 아. 이기면 나오는 걸로. 지면 아. 잠적한답니다. 예. 지면 본인은 전화기 그렇고 잠적한다고 했고 이기면 내일 아침 정치쇼에서 잠적하면 안 돼요. 제가 그 후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예. 지더라도 동네에서 꼭 인사해야 된다. 방송에는 안 나와도 돼. 그렇지 그건 하겠죠. 근데 그 낙선이니까. 잠적이란 건 지역에서는 예. 잠적이란 건 이제 인터뷰를 안 하겠다라는 거. 네, 어떻게 지금 될지. 댓글에서도 김대종님이 별의 순간이 되느냐 사라지는 별이 될 것인가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역시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윤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요. 사실 그렇게 친한 사이 같진 않아 보이는데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 이야기 제가 했는데 막 민주당 공천 파동 막 일어날 때 이 대표를 뭐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뭐 비명이라는 사람들 말고 중도적인 사람들도 이러면 위험하다 안 된다 이 대표 뭐 좋은 친한 사람 꼽고 안 꼽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가 위험하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표명했는데 뚝심 있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럼 결국 대통령은 돌아온다. 라는 믿음 하나 딱 갖고 한 건데 민주당의 제1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이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천 잡음이 나더라도 강고한 정권 심판 정서가 더 크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건 정말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인정해 주는 점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 조국
신당의 등장, 조국 개혁당의 등장은 생각 못했겠지만은 예. 그것까지 합쳐져서 아니 근데 정권 심판론이 세다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천 파동이 있었어요. 박성민 대표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정권 심판론이 가려져 있었던 건데 그게 총선 끝까지 안 나올 걸로 보셨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 튀어나올 걸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파동을 가려서.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오늘 4월 10일 시험 문제를 슬쩍 답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줄 때 네, 되니까. 맞아요.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혁신이도 만들었고 한동훈 비대위로 갔고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총선 치를 수는 없겠구나 그 생각을 국민의힘에서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카드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뭐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는 다른 이슈를 안 만들 거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를 했다고. 1차 유난 파동. 그거는 뭐 일부가 뭐 그건 짜고 치는 뭐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아마 공천 파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좀 있다가 이종섭 대사 임명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갑자기 이제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그리고 마지막 의대정원 담화 발표는 이 대통령이 정말 정당과 선거를 생각 정말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대통령이 안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거 끝까지 보였고 예. 그래서 심판론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선거를 뒤집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오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여기는 아까 이제 우리 윤태곤 시장은 결국 대통령은 돌아올 거다 선거 전면에 설 거다 이렇게 네. 봤다면 대통령실과 당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총선 전에 사라질 거다.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근데 체포동의안이 통과도 되고 사실 그럴 뻔도 했죠. 그 유창훈 판사가 예. 영장을 발부했으면 또 2심 판사가 조국 대표에 대해 법정 구속을 예. 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로 돌아오면 지금 야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범야권 200석, 예. 또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180. 180석.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주목해봐야 됩니다. 151석. 151석. 과반에 딱 한 석만 더 해달라.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원내 일당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요. 예를 들면 140. 이재명 대표가 승리 선언하기에 원내 그냥 단순히 일당은 아니, 부족하다. 그래도 승리성.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딱 나왔는데 네. 양쪽에서 추구조사 결과 발표됐는데 148이다. 이렇게 가반에 못 미쳐도 민주당이 환호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침울할 네. 겁니다. 그래도 정책으로 보면 4년 전에 180석을 했는데 과반에 못 미치면 사람들이 이런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에서 과반을 못한 거는 공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두 번째는 단독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운영에서 조국 혁신당한테 계속 손을 내밀어야 되고 전국 주도권을 캐스팅보트진 조국 대표가 질 가능성이 있고 네. 조국 대표는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넘어서서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물론 대법원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지만 당장은 그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급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151석을 좀 넘겨야 모든 것으로부터 조금 여유 있게 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첫 번째 뚝심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예. 두 번째 한번 지켜볼 게 예. 이제 뭐 양문석, 김준혁 이런 분들에 대한 뚝심. 현재까지는 그냥 아니 근데 이거 열어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성공했죠.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우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성공한 건데 이제 그게 약간 잦아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누구냐 중성동 그래 이제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예, 예. 이런 이슈들은 조금 잦아들었는데 예. 그 뒤에 이제 양문석, 김준혁 이분들은 정치적 어떤 갈등이라고 이기보다는 개인의 문제고. 후보의 개인의 이제 리스크인데 그것도 역시 뭐 크게 그냥 고를 상관없어, 했어요. 라고 고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뭐 151이 아니라 148 나오면은 그것만 했으면은 넘겼을 건데 이런 말이 나올 건데 근데 뭐 150 몇 단독으로 150 몇 나오면은 이거 해봤자 역시 뭐 별 상관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저 그럼 다음 인물
하나 보기 전에 네. 다음 의문 보고 게시판은 다음에 보시죠. 다음 의문부터 보고 다음 의문이 지금 또 핫한 사나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의문 누굴까요? 이번 총선판에 가장 핫한 사나이입니다. 누구? 위원장인데 저희가 2인자에서 유난 갈등까지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것이라는 예상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판했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2인자라는 것도 누구도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상 못했던 거, 유난 갈등이라는 거. 아무도 야, 예상 못했죠. 이거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 이 1차 유난 갈등은 어쨌든 뭐 전화 위복 비슷하게 됐지 않습니까? 차별화하는 예. 계기가 됐고 또 대통령실도 그 직후에는 물론 야당에서는 이게 뭐 선심성 행보 아니냐 했지만은 민생만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이종섭, 황상무 이런 건 예측 못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거가 시간을 한참 끌었죠. 일주일 끌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 문제도 처음에는 이게 여권에 유리한 쪽으로 갔는데 당에서 막판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2000이라는 숫자를 좀 깨달라.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만 해달라. 였는데 그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저도 그때 우리 같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킨다는 건지 안 지킨다는 건지 모르고 그날 저녁에 이제 뭐 대통령실 사람들이 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윤 대통령의 문제인데 결국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문제를 한동훈이면은 해결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동훈의 예. 책임이라고. 그 한동훈 아니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아쉬운 점은 왜 그거를 적극적으로 더 해결하지 아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한동훈일 테니까 예. 이 정도를 하면은 약간 그래도 설득이 되는데 이만큼 더 오버가 되면은 아예 파토가 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는 본인이 잘 알겠죠. 저는 잘 모르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혁신이도 잘 안 되고 네.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론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중도 네. 외연 확장을 좀 해야겠다. 대선 때 찍었던 사람들 중에 많이 떠나갔으니까 그들을 돌려놔야 된다 이런 판단이고 이준석은 이미 나갔고 그러니까 나가기 직전이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정상적으로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대로 되면 보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찍고 중도층은 한동훈 위원장 보고 찍고 네. 이래야 되는 건데 예. 보수는 한동훈이 때문에 못 찍겠고 중도는 윤 대통령 때문에 못 찍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해서 1차 유난 갈등 때는 이게 공천의 주도권이 한동훈 위원장한테로 넘어가는구나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 친윤들 다 살아남았고 장재훈 의원만 불출마했고 그다음에 연판장 돌린 사람들도 다 살아남았고 힘이 뭔가 뚝 떨어진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선거 전망도 다시 어두워지고 네. 이렇게 되니까 위기감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막판에는 조금 이제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어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등재하겠다 하고 의사들도 만나고 그리고 막판에는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지금 뭐라 그럴까 좀 절박하게 지금 항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둘 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정치를 잘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좋은 조건에서 쉽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도 선거나 정치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음. 한동훈 위원장은 뛰어들어와서 보니까 이번 선거 어려운데 야 이게 수도권이 중요한 거고 예. 중도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 이거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너무 쉬운 걸 푸는 거고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난생 첫 번째 시험 문제로 받은 건데. 제가 집에 TV를 보다가 그 비대정당 광고하는 걸 좀 봤어요. 네. 국민의 미래가 하는데 뭐 한동훈 위원장 나오고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겠다 뭐 대략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였고 곧바로 그 자유통일당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빡 나오면서 진짜 보수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태극기 성조기 막 이렇게 하면서 참 그게 이 묘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총선 후보 중에서는 윤 대통령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무소속의 장례찬 후보예요. 좋은 쪽으로. 좋은 뭐 쪽으로. 심판하겠다 말고 지킨다. 예. 당 중에서는
자유통일당이야. 그냥 뭐가 이상한 거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 별로 안 하고. 네. 예, 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단독으로 공보물에 쓴 사람도 14명 정도? 14, 15명이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었어요. 물론 민주당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 얼굴 잘 안 쓰긴 해요. 뭐. 그래요? 네. 예. 근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했는데 네. 제가 이재명 대표가 151석을 하는 것이 정책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은요. 이게 참 이게 국민의힘은 좀 그 보수 정당은 반성해야 될 지점인데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그리고 이번까지 지면 3연속 총선 패배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연속 패배했다는 거는 이제는 당연히 총선은 지는 거고 우리가 몇 석 얻어서 선정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이건 과거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정당이 영남이 많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영남이 이기는 거고 우리 호남은 몇 개 안 되니까 지는 건데 정신 승리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 130개 했다 그러면 우리 상당히 잘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은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 탄핵을 막는 100석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120석으로 패스트트랙 막는 것도 한동훈을 투입해갖고 이 정도밖에 못한 거면 뭐 다른 사람 투입했어도 이 정도는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원내 일당은 놓치더라도 민주당이 원내 단독 가반은 저지해야 된다. 근데 그 선이 저는 몇 석인지 모르겠지만 135석을 하면 그러면 산술적으로 두 개 합치면 285석이 되니까 네. 나머지 조국혁신당이나 뭐 개혁신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새로미라 가져가는 걸 보면 원내 단독 가반은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명백히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가 될 거고 그보다 못 미쳐서 뭐 130석을 넘겼는데 원내 일당 가반을 저지 못했다. 이러면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선방했다 이렇게 될 거고 120석 대면은 뭐 윤태곤 시장은 120석 대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걸로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 120은 한국의 월드컵 치면 아니 스포츠 아나운서 16강이다. 16강은 한 요새 반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코엘류 감독인가요? 이 앞에 누구지? 코엘류는 아니고 코엘류가 아니라 이거 누구였지? 벤투 그래. 벤투. 벤투는 16강 하고도 갔잖아. 그런 좀 애매한 거고 130 저는 130 이렇게 하면 8강이라고 보는 거죠. 기대치가 좀 네. 높아져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내가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내일 전화했어요 윤태곤 실장한테. 네. 나 더모아랑 계약을 할 테니까 나한테 컨설팅을 해다오. 첫 번째 질문. 나 전당대회 얼마입니까? 나가야 돼?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건 8월에 전당대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석수가 뭐 100개, 110개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건데 한 120개 선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나왔다. 그건 나 전당대회 나가서 당권 저 도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거는 불려 나가야지 손들고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누가 불러요? 윤석열 대통령 안 부를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 왜 불러? 대통령이 부르는 사람은 전당대회 이번에는 네.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누가 불러? 여기 당과 지지자들이 부르게 돼야지. 오, 그래요? 박 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전당대회는 결국 최소한 한동훈 위원장이 130석을 뭐 단독 가반 저지 못했더라도 130석은 넘겨야 될 거다. 전당대회 나가려면 그 다음에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의 생안 여부 그거에 달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130석도 넘기고 본인이 정말 내가 이번에 선거해 보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그 중도층을 20, 30대 놓쳤다. 그리고 너무 이제 PK도 전략적인 게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수가 다음에 이기려면 완전히 그 다시 이제 그 해야 된다, 리셋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뭐 숫자도 안 좋아. 그리고 원희룡, 뭐 안철수 다져. 그러면은 정말 깝깝한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 숫자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이 또 영남당이 되는 거잖아요. 뭐 김기현 다시 할래, 뭐 누구 할래, 이런 뭐 주호영 좀 점잖으니까 주호영으로 하자. 아 그러면은 뭐 매우 깝깝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 돼가지고 뭐 한동훈 너만 했냐, 나 원희룡, 이재명 이겼잖아. 그런 식의 경쟁이 되면은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수도권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 투자들은 약간 공동 운명체적인 성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을 볼까요? 이제 거의 다 나왔고 이제 누군지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번째 인물 이번에 사실은 총선판에 핫한 인물이 될 거라고는 많이 예상을 못했는데 핫한 인물이 됐습니다. 누군지 보시죠.
천하제일 반윤 인사가 일으킨 돌풍. 제가 멘트 제대로 한 거 맞죠? 왜냐면 총선 시작할 때까지는 이게 돌풍의 인사가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거 맞는 멘트죠. 그렇죠. 천하제일 반윤 대회에서 1등이잖아요. 오. 네. 아니, 근데 조국 저 대표가 이번에 조국 혁신당 창당해가지고 이 선거판에서 뭔가 좀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 전체 구도에서 어떤 작용을 가졌다고 보세요? 아니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 기조였고 그러면 사람들은 윤 대통령 탄생의 그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1, 2등 공신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민주당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1등 공신은 검찰총장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고 예. 2등 공신은 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압수하는데 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임종석 실장이다. 그리고 정권을 5년 만에 뺏긴 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와 맞아요. 지금 네. 친명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조국의 등장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선거운동에 나서는 거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결이 약간 다르고 이 친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위협을 느끼는 건 이제 조국 원심력 있는 바깥에 있는 당 아닙니까? 당내에 있는 비주류들은 다 정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윤 대통령 덕분에 전부 다 배치 달게 생겼어요. 그게 뭐 조국이든 추미애든 뭐 이재명이든 또 이현주, 이준석이든 뭐. 이현주든 하여튼 다 달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예. 없으니까 그 덕에 지금 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그 대척점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도 대놓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조국과 자기의 국회의원 당선일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또 뭔가 되게 운이 좋은 게 있어요. 패가 탁탁 붙는다 그래나? 앞뒤 패가 딱딱 붙는단 말이에요. 네. 뭐냐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심판 정선 되게 높은데 민주당이 막 이렇게 뭐 저기 하고 또 이재명 대표 모습 보니까 이게 탐탁지가 않아가지고 뭐 없나 했을 때 내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국 대표가 뭐 나 대통령 할 거고 우리가 수권 정당 할 거다 하면 믿음이 안 간대. 나는 그 깜빵 가면은 스쿼트 하고 플랭크 하고 책 볼 거야.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그 상관없어. 그러니까 심판할 거야.라고 하니까 부담 없는 회초리잖아요. 오히려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현실적이라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물론 핵심적 지지자들은 우리 조국 대표가 이제 뭐 이겨서 대통령도 하고 이것까지 바라겠지만은 이렇게 붙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여기는 이제 부담 없는 일회용 회초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뒤는 뭐 모르겠어. 일단 때리고 봐. 이거 또 시간적으로도 만약에 선거가 더 길고 좀 더 일찍 나왔으면은 조금 식상했을 거예요. 지금 정책 이야기 나오니까 왜 뭐 사회권 국가 예, 맞아요. 이야기하면서 대기업 임금을 안 올리면은 세제 지원을 해준다. 아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나오거든요. 예.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은 당신들은 정책 뭐냐라는 질문 받았으면은 뭐가 주춤거렸을 건데 마침 딱 기간도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그러니까 붙어져 이게 있는 거죠. 운이라는 게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그런 걸 느꼈고 이번 네. 총선에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사실 1월 달인가 개혁에 안철수 그때 후보를 잡고 있던 리베이트 사건이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그 2017년 1월인가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바로 2월 달에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그 무죄가 다 났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출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네. 변수가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2월 8일 날 조국 그 장관에 대한 재판이 2심 재판, 선고 재판이 잡혀 있을 때만 해도 전망이 밝지를 않았어요. 실제 그 2년형이 나왔어요. 법정 구속을 안 했지. 예. 그게 2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부터 움직인 거니까 그건 뭐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죠. 네, 이 스프 커뮤니티 게시판에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김왕짱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부실급식을 내놔서 잔뜩 화가 나 있다. 근데 개혁신당은
뭐 브로콜리,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건강식을 내놨고 조국혁신당은 햄버거, 치킨, 피자 같이 확 땡기는 음식을 내놨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치팅데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뭐 회초리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네, 맞아요. 이런 것 치팅데이 같아요. 같이 이거 내가 먹고 건강해지고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먹고 봐. 그 걱정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 거죠. 그 어쨌든 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있는 층에는 한동훈 특검, 네. 대통령 탄핵, 조기 종식, 데드덕 이런 얘기들이 쏙쏙 들어오는 쏙쏙 들어오죠. 그쵸, 네. 그리고 만일에 조국 대표가 2년형을 받아놓고 자기 이제 곧 감옥 갈 거다. 국회의원도 난 못할 것도 돼도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과연 그렇죠. 진짜 지지를 받았을까? 아까도 말한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아프지만 일회용 해초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인데 마지막 인물 대부분 다 짐작하실 겁니다.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군가요?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얘기 아마 지난 전당대회 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윤심과 당심 그리고 민심 그거 아마 제 기억에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 구도를 만드는 게 앞서 이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대통령의 이번 총선을 임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태도 이런 거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 이렇게 할까요? 잘했던 거 그리고 못했던 거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 2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1차 윤한 갈등 이후에 한 달쯤은 뭔가 좀 호흡이 맞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바로메타가 있습니다. 뭐 좌파, 언론의 공작, 뭐 이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쭉 내려가고요. 민생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이야기 나오다가 그 민생 이야기 할 때는 이제 호흡이 맞았지. 그 당하고 용산이. 근데 이제 이종섭, 황상무 이렇게 나오면서 또 뭐 좌파, 언론하고의 결탁, 공작 쫙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쭉 빠지고 또 의대 증원 문제로 넘어가면서도 또 그때는 뭐 좌파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뭐 역사를 보고 지지율에 얽매이지 않고 남들이 만류했을 때도 나는 했고 그런 그 메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0.73% 차이가 난 그 다음 주에 신문에 글을 하나 기고했어요.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잘못해서 질 뻔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정권 뺏긴 것은 민주당의 그 반성의 출발점이어야 되고 0.73밖에 차이가 안 난 거는 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반성의 출발점이어야지. 야, 내가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내 저 이준석이 때문에 질 뻔했어. 이게 아니라 7.3% 이길 수 있었는데 0.73밖에 못 이긴 건 후보의 그 캠페인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선거연합을 바로 그 지방선거 끝나고 해체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쫓고 전당대회 때도 개입하고 그리고 뭐 윤심 당신 그러면 당신 100%로 뽑고 이렇게 쭉 온 거의 결과가 강서구청장 선거 17.15% 대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어진 거에 그 엑스포에서도 우리가 막판에 역전할 수 있다 이랬는데 29표를 얻었어요. 그 이 총선도 보면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 그 판단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그러니까 이번 총선도 보수인 결집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 자유다 뭐 이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표치 보수만 결집해서 이길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 보수만 결집해서는 못 이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중도 외연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안 해온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상태로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흔쾌히 찍었던 분들은 지금도 찍고 있는데 마지못해 찍었던 분들은 그것이 정책 태도를 좀 바꿔달라는 건데 대통령이 뭐 이념지향적이고 매일 나오는 거는 정책 반대자들을 내보내는 거고 경로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경로했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 더 이상한 거는 경로했다는 게 언론에 매일 보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화는 대통령이 낼 수 있지만 아니 누가 순화시켜서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경로했다는 게 매일 그 언론에 나올 정도니까
그거는 위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선거 결과에서 이기든 지든 저는 레임덕이 불가피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요? 지면 네. 예. 지면 그러니까. 뭐 이미 뭐 레임덕이고 이겨도 뭐 대통령 때문에 어려울 선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다는 거는 뭐 원내일당이 된다는 게 아니라 상당한 정도 선전. 해도 선전해도 선방해도 그건 한동훈 위원장 덕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 국민의힘이 만약에 생각보다 좀 선방을 한다면 이런 정서 때문이겠죠. 정권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저렇게 많이 몰아주는 게 맞냐. 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건 평가하는 건데 뭐 탄핵, 뭐 종식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게 작동을 강하게 한다면 조금 선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보수가 결집했다로 해석한다면은 선거 이후에 더욱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덕분에 하고 불구하고를 헷갈리면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만약 총선 결과 좋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덕분에 불구하고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걸 한동훈이가 똑바로 안 해가지고 괜히 유난 갈등하고 뭐 김경률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분란 일으켜서 졌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아니, 저는 그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 때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정도는 과거에 좀 본 적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그리고 것이다. 정치를 요거. 아무리 몰라도 그리고 지금도 그 부산의 수영에 그 장혜찬 후보가 나와 있는데 예. 사실 장혜찬 후보는 후보가 됐을 때도 대통령 경조전화 받았다고 얘기했고 본인도 지금 1호 이 참모라고 방송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호 참모라고 네.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장혜찬 후보를 드랍시킬 수 있는 건 대통령인데 그냥 계속 가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 뭐 결국 장혜찬 후보가 받는 타격도 대통령이 받는 타격도 다 동반 타격. 뭐 같이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 결국 뭐 아무리 참모들이 막 보고서 쓰고 뭐 대통령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도 대통령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이 과연 이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선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는 거잖아요. 국민의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평론가들도 그렇고 보수 언론을 봐도. 그런데 근데 예. 제가 우리 스토브리그에서도 초반부터 그랬고 뭐 김태현 정치쇼에서도 말을 했는데 제 사람의 심리의 영역은 뭘 술 먹으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 예측할 수가 그렇구나. 없죠. 아니, 근데 마음의 영역인데 내가 오은영 선생님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그거를 대선 때부터 지켜보면 대선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도 대표의 갈등도 봤고 강서구청장 선거 때 17.15%그 대표하기 직전에도 그렇게까지 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가 사실상 그렇게 대패를 했어요. 네.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는데 사실 사실 그때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제 영입위원장으로 가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엑스포드 29표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이거 참여한 경쟁 맞나 이 정도 대참패인데도 또 대통령실을 보면 승진을 다 시켰어요. 비서실장이나 정무 속으로 이런 게 있었기 장관도 때문에 시켰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졌다고 했을 때도 과연 이것으로부터 만약에 지면 지면 예.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를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죠. 대통령이 바뀌고 참모들이 다 바꾸고 이거는 안 되는 길이라는 게 확인된 거니까. 그렇죠. 진짜 뭐 선거라는 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서 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총선에 지고 이정현 체제가 들어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저기 스포 커뮤니티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김태형 아나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기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경로는 언제쯤 끝날까요?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뭐 경로했다. 아까도 뭐 얘기가 좀 나왔지만 뭐 그거는 뭐 경로는 잘 언제 금방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경로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만큼이라도 뭐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 대통령실 홍보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무 기능, 홍보 기능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 인물 5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 요거 좀 보죠. 총선 이후에 그러면 전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건데 여당부터 해볼까요? 야당부터 해볼까요? 뭐 시간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야당은 뭐 일단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원내 과반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요동이 많이 칠 것 같고요. 예.
그것도 이제 조국과 그 이재명 대표 간의 이제 문제들 지금까지 다 승리하면 다 눌려 있었던 문제들이 다 불거져 나올 것 같고 여당도 보수 결집론 대 중도 외환 확장이 다시 좀 논쟁에 불붙을 것 같고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나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네. 힘은 뚝 떨어질 거다. 더 이상 이제 그거는 이제 레임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이기는 쪽도 내부의 뭔가 교통 정리에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는 쪽은 뭐 당연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건 나은데요. 그걸 해결하겠답시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면은 매우 안 좋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4.10 총선 스브스 입중계 여의도 골드러시 5부로 준비됐던 총선 특집 스토브리그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네.